한국이 유럽을 구했습니다. 체르노빌의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은 한국의 차세대 원전이었습니다. 2025년 1월 폴란드 부총리가 전 세계에 고백한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로 30년간 원전을 혐오했던 얀 코발스키. 그런데 한국 원전을 보고 평생의 신념을 180도 바꿨습니다. 유럽 17개국이 줄줄이 한국을 선택했죠. 폴란드 1조 원, 체코 8천억 원, 영국 3조 원 계약. 총 100조 원 규모입니다. 30년간 유럽 에너지 정책을 취재한 얀 코발스키 폴란드 부총리. 체르노빌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던 그가 어떻게 한국 원전의 최고 홍보대사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IMF 구제금융 받던 나라가 원전 선진국들을 가르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체르노빌의 공포에서 한국의 희망으로 유럽 17개국을 굴복시킨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얀 코발스키입니다. 현재 폴란드 부총리를 맡고 있으며 30년간 폴란드 에너지부에서 원자력 정책을 담당해왔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괴물이라고 믿어왔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가 터졌을 때 저는 바르샤바 대학교 물리학과 2학년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4월 26일 새벽 소련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4호기가 폭발했습니다. 방사능 구름이 유럽 전체를 덮쳤죠. 폴란드는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방사능에 노출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밖에 나가는 것을 극구 말렸고 아버지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식을 들으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야나, 이제 우리나라 땅도 더럽혀졌구나. 대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전쟁이 터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웠던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방사능은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거든요.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원자력의 원리는 이해했지만 그 위험성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 완전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평화적 목적이라고 해도 이런 사고가 한 번 나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후유증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졸업 후 저는 폴란드 에너지부에 들어가 원자력 정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업무는 사실상 원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소련이 무너진 후에도 폴란드에는 여전히 구소련식 원전들이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원전들을 하루빨리 폐쇄하고 싶었습니다. 독일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을 때 저는 독일을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22년까지 독일 내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저는 박수를 쳤어요. 드디어 유럽에도 현명한 지도자가 나타났구나 싶었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제 신념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던 일본도 결국 원전 사고를 막지 못했잖아요. 그날 저는 에너지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요. 일본도 이런 사고가 난다고요. 원전은 절대 안전할 수 없어요. 우리도 독일처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의 주력 전력원은 석탄이었어요. 전체 전력의 8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었죠. 독일처럼 재생에너지로 바로 전환하기에는 기술도, 자본도,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2019년 제가 에너지부 차관으로 승진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유럽연합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폴란드도 석탄 발전소를 대폭 줄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했어요. 동료들은 차관님, 이제 원전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펄쩍 뛰었어요. 원전은 절대 안 됩니다. 체르노빌을 잊었나요? 후쿠시마를 잊었나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021년 겨울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폴란드 전역에 에너지 위기가 닥쳤어요. 전기요금은 3배로 뛰었고
일부 지역은 정전까지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원전은 위험하다는 말만 할 수는 없었죠. 그때 한 동료가 이런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차관님, 이것 좀 보세요. 한국이 UAE에 원전을 수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 원전을? 한국은 삼성 핸드폰이나 만들고 현대 자동차나 만드는 나라 아닌가요? 원전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같은 선진국들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프랑스 아레바, 미국 웨스팅하우스 같은 쟁쟁한 업체들을 제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공사비는 20% 저렴하고 공사 기간은 30% 단축했다고 했습니다. 이상하네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가지게 된 거죠? 저는 궁금해서 한국 원전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한국은 1978년 고리 1호기를 가동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심각한 원전 사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40년 넘게 25기의 원전을 운영하면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성 평가에서도 항상 최상위 등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APR-1400 원전은 안전성에서 기존 원전들을 압도했어요.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어도 72시간 동안 자동으로 냉각되는 피동안전 계통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후쿠시마 사고는 전원 차단으로 냉각 기능이 정지되면서 발생한 건데 한국 원전은 전기 없이도 자연순환으로 냉각이 되는 거였어요. 이게 진짜라면 정말 대단한 기술이네요. 그때까지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원전은 원전이잖아요. 게다가 한국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였고요. 삼성, LG, 현대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원전 기술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건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2020년 UAE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해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약속한 시간보다 앞당겨서 말이에요. 2020년 8월 1일 UAE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접했어요. 차관님, 한국이 UAE에 지은 원전이 드디어 가동됐습니다. 부하 직원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2009년 계약 체결 후 11년 만에 정말로 완성한 거였어요. 그것도 예정보다 몇 개월 앞당겨서 말이에요. 정말 사고 없이 가동된 건가요? 예, 모든 안전검사를 통과했고 IAEA에서도 승인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한국이 원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그냥 아시아의 신흥공업국 정도였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원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삼성 스마트폰이나 현대 자동차야 잘 만들겠지만 원전은 차원이 다른 기술 아닌가요? 제 편견을 솔직히 말하자면 당시 저에게 한국은 잘 베끼는 나라 정도로 인식되어 있었어요. 일본이나 독일의 기술을 열심히 따라하다가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그런 이미지였죠. 원전은 스마트폰 만드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 잘못되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가 될 수 있는데 한국 기술로 정말 안전할까요? 그런데 UAE에서 계속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바라카 1호기가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방사능 누출도 없고 기술적 문제도 없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사 과정에서의 일들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약속한 공기를 철저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현지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아랍어로 된 기술 매뉴얼까지 제작해서 UAE 기술자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보통 원전 수출할 때는 자국 기술자들만 파견해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점점 궁금해졌어요. 한국이 정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건지 말이에요.
그러던 2021년 초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체코가 신규 원전 사업에 한국을 참여시키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체코는 우리와 같은 동유럽 국가였는데 소련 붕괴 이후 서방 기술을 도입하려고 노력해왔거든요. 체코도 한국 원전을 고려한다고요? 더 놀라운 건 체코 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이었어요.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을 원한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 한국의 APR 1400이 우리 조건에 가장 부합한다면 당연히 고려할 것이다. 저는 그때야 비로소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원전 기술에서 한국이 정말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UAE나 체코야 그렇다 쳐도 유럽의 원전 선진국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특히 프랑스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런데 2021년 중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어요. 프랑스 EDF 전력공사가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와 원전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프랑스가 한국과 기술 협력을? 프랑스는 전 세계 원전의 아버지 같은 나라잖아요. 전체 전력의 70% 이상을 원전으로 공급하고 세계 곳곳에 원전을 수출해온 원전 종주국이에요. 그런 프랑스가 한국과 손을 잡는다는 건 뭔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프랑스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장피에르, 프랑스가 정말 한국과 원전 기술 협력을 하는 건가요? 파리 에너지부에서 일하는 제 친구 장피에르는 이렇게 답했어요. 얀,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놀랐어요. 하지만 한국의 APR 1400을 직접 검토해보니 우리 EPR보다 일부 분야에서는 더 우수하더라고요. 특히 안전개통과 공기 단축 면에서는 확실히 앞서 있어요. 정말인가요? 특히 피동안전개통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어도 72시간 동안 자동으로 냉각되거든요. 우리 EPR은 아직 그런 기술을 완전히 구현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제야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존 기술을 따라한 게 아니라 실제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2021년 9월 영국이 한국의 원전 기술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브렉시트 이후 에너지 자립을 위해 신규 원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을 유력한 파트너로 고려한다는 거였어요. 영국까지? 영국은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가동한 나라예요. 1956년 콜더홀 원전이 바로 인류 최초의 상업용 원전이었거든요. 그런 영국이 한국 기술을 검토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원전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한국은 1970년대 미국에서 기술을 도입해 원전을 시작했지만 1980년대부터 자체 기술 개발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특히 1990년대에 한국형 표준 원전 KSMP를 개발했고 2000년대에는 APR 1400이라는 완전 독자 모델까지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이런 기술을 차근차근 쌓아온 거였네요. 더 놀라운 건 안전성이었어요. 한국은 1978년부터 지금까지 44년 동안 단 한 번도 심각한 원전 사고가 없었어요. 이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기록이었습니다. 체르노빌은 1986년, 후쿠시마는 2011년인데 한국은 정말 사고가 없었나요?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 그랬어요. 물론 크고 작은 고장이나 정비는 있었지만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을 너무 편견으로 봤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단순히 잘 베끼는 나라가 아니라 40년 동안 원전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켜온 진짜 기술 강국이었던 거예요. 특히 한국의 원전 운영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절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경제성과 효율성까지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지막 한 가지가 궁금했어요. 정말로 한국 원전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사고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을까요? 2021년 12월 저에게 인생을 바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차관님, 대통령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폴란드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보고하라고 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폴란드는 2021년에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고 있었고, EU의 탄소 배출 규제는 더 강화되고 있었거든요. 석탄 발전소는 줄여야 하는데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죠. 대통령실에서 만난 에너지 정책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차관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원전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 왔어요. 저는 여전히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원전은 위험합니다. 체르노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독일처럼 재생에너지로만 가면 되나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때 담당자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차관님, 한국의 UAE 바라카 원전을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폴란드 정부 차원에서 조사단을 파견하려고 합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사실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정말로 한국이 안전한 원전을 만들 수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가보죠. 2022년 2월, 저는 폴란드 조사단의 단장 자격으로 UAE를 방문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50km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있었어요. 멀리서 봐도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놀란 건 원전의 외관이 아니라 내부 시설이었어요. 이게 정말 원전인가요? 한국 측 가이드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을 목표로 설계했습니다. APR 1400은 기존 원전 대비 안전성이 100배 향상되었어요. 100배요? 네. 특히 중대사고 확률을 기존 원전 대비 100분의 1로 낮췄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원전 내부를 둘러봤는데 정말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우선 모든 시설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체르노빌 시대의 아날로그 계기판이 아니라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거든요. 이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원자로 상태를 감시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즉시 알려줘요. 더 놀라운 건 안전 시스템이었어요. 만약 후쿠시마처럼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저희의 핵심 기술입니다. 피동안전 계통이라고 하는데 전기 없이도 자연순환으로 냉각이 계속됩니다. 가이드가 설명하는 피동안전 계통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으로 비상냉각수가 투입되고 중력과 자연순환만으로 72시간 이상 원자로를 안전하게 식힐 수 있다는 거였어요. 후쿠시마 사고는 전원 상실로 냉각 기능이 멈췄기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하지만 저희 원전은 전기가 없어도 안전합니다. 저는 점점 감탄하게 되었어요. 이건 정말 차세대 원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운영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원전만 지어준 게 아니라 UAE 기술자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기술 이전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보통 원전을 수출하면 자국 기술자들이 계속 운영하지 않나요? 아니요. 저희는 완전한 기술 이전을 원칙으로 합니다. UAE 기술자들이 100% 독립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교육합니다. UAE 현지 기술자와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정말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가르쳐줬어요. 아랍어로 번역된 매뉴얼도 만들어줬고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고 설명해줬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원전 수출이 단순히 기술 판매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한다는 걸 말이에요. 바라카 원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안전 문화였어요. 모든 직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운영하면서 문제는 없었나요? UAE 운영팀장이 답했어요. 물론 크고 작은 점검 사항들은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예상 범위 내였고 한국 기술팀의 신속한 지원으로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방사능 누출이나 안전 관련 문제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에요. 저는 3일 동안 바라카 원전을 샅샅이 조사했어요. 운영 데이터도 확인하고 안전 시스템도 직접 봤고 심지어 비상훈련 현장도 참관했습니다. 결론은 충격이었어요. 한국의 APR 1400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원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었어요. 이 정도라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겠네요. 폴란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30년 동안 제가 원전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바라카 원전 방문 후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폴란드 정부를 발칵 뒤집어 놨어요. 차관님이 직접 확인한 게 맞나요? 정말 이 정도로 안전한가요? 네. 제가 30년간 원전을 반대해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건 달라요. 한국의 APR 1400은 기존 원전과는 차원이 다른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보고서는 곧바로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폴란드의 에너지부 차관이 직접 확인하고 극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한국 원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로 움직인 건 체코였어요. 2022년 3월 체코 정부가 한국을 신규 원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어요. 체코도 한국을 선택했다고요? 그 다음은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동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서유럽의 반응이었어요. 바라카 원전 방문 이후 제가 쓴 보고서가 유럽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을 때 가장 먼저 반발한 건 독일이었습니다. 2022년 4월 베를린에서 긴급 에너지 정책 회의가 열렸어요. 저도 폴란드 대표로 참석했는데 독일 에너지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얀 차관님의 보고서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같은데요? 한국이 정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독일 측 전문가들은 저에게 집중 포화를 퍼부었어요. 차관님, 한국은 원전 역사가 고작 40년입니다. 우리 독일은 60년이고 프랑스는 70년이에요. 경험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안전성을 100배 향상시켰다는 게 과연 검증된 데이터인가요? 실제 운영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요? 저는 당황했어요. 분명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한 건데 이렇게 의심을 받으니까 제가 잘못 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요? 독일 전문가가 이어서 말했어요. 특히 피동안전계통이라는 게 과연 실전에서 작동할지 의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 사고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거든요. 프랑스 대표도 거들었어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EPR도 비슷한 안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기술은 아니라는 뜻이죠. 저는 회의가 끝난 후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정말로 제가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한국이 마케팅을 너무 잘한 걸까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핀란드가 한국과 원전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핀란드는 원전 선진국입니다. 1970년대부터 원전을 운영해왔고 특히 안전성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예요. 그런 핀란드가 한국과 손을 잡는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급하게 헬싱키에 있는 핀란드 에너지부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안티, 핀란드가 정말 한국과 원전 협력을 하는 건가요? 얀, 우리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 자료를 검토해보니 정말 혁신적이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요? 특히 건설 기간과 비용 면에서 압도적이에요. 우리가 프랑스 EPR로 짓고 있는 올킬로오토 3호기는 13년째 공사 중인데 한국은 60개월이면 완공한다고 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였어요. 핀란드의 올킬로오토 3호기는 유럽 원전 건설의 악몽이었거든요. 2005년 착공해서 2022년에도 완공 못하고 있었어요. 예산도 30억 유로에서 110억 유로로 3배 이상 늘어났고요. 비용은 어떤가요? 한국은 KW당 4,000달러라고 해요. 프랑스 EPR은 8,000달러 이상이고요. 절반 가격이네요? 맞아요. 게다가 공기도 절반으로 단축하고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독일에서는 한국 기술을 의심하라고 하는데 핀란드에서는 한국 기술이 우수하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조사해보기로 말이에요.
2022년 6월, 저는 이번에는 더 큰 조사단을 꾸려서 한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전문가들도 함께했어요. 우리는 이걸 비셰그라드 4개국 공동조사단이라고 불렀죠. 한국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간 곳은 고리 원전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 단지였죠. 1978년부터 44년간 운영해온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우리는 운영 데이터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44년간 방사능 누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물론 크고 작은 정비나 점검은 있었지만 외부로 방사능이 누출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전혀 없어요. 체코 전문가가 질문했어요. 혹시 은폐된 사고는 없나요? 구소련 시절 우리는 많은 정보가 숨겨졌거든요. 그럴 수 없습니다. IAEA에서 정기검사를 하고 모든 운영 데이터는 투명하게 공개돼요.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국제적 감시가 더욱 강화되었고요. 우리는 월성 원전도 방문했어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걸 봤어요. 이게 정말 1983년에 지은 원전인가요? 시설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40년 된 원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저희는 예방정비를 철저히 합니다. 노후화되기 전에 미리 부품을 교체하고 안전 시스템은 계속 업그레이드해요. 헝가리 전문가가 감탄했어요. 이런 운영 철학이라면 정말 오랫동안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간 곳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었어요. 여기서 APR 1400의 핵심 기술들을 직접 봤는데 정말 압권이었어요. 이게 피동안전 개통 실증 시설입니다. 연구원이 보여준 건 실제 원자로를 15로 축소한 실험 장치였어요. 전원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험이 시작되자 모든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어요. 하지만 시스템은 자동으로 작동했어요. 중력에 의해 비상냉각수가 투입되고 자연 순환으로 열이 제거되기 시작했거든요. 전기가 전혀 없는데도 냉각이 되네요? 네. 72시간 이상 지속 가능합니다. 그 시간 동안 외부 전원을 복구하거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슬로바키아 전문가가 물었어요. 이 시스템이 실패할 가능성은 없나요? 물론 다중 안전장치가 있어요. 피동안전 개통이 실패하더라도 능동 안전장치가 작동하고 그것도 실패하면 최후의 경납 건물이 방사능을 차단합니다. 저는 그제야 확신했어요. 한국의 원전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단순히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 기술력이 뒷받침되어 있었던 거죠. 조사단이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돌아온 후 우리는 공동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의 APR 1400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이다. 이 보고서가 유럽에 공개되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비셰그라드 4개국 공동조사단의 보고서가 발표되자 유럽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가 공동으로 한국 원전을 최고로 평가했다고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어요. 1. 안전성 기존 원전 대비 100배 향상. 피동안전 개통으로 전원 차단 시에도 자동 냉각. 다중방호벽으로 방사능 누출 원천 차단. 44년간 무사고 운영 경험. 2. 경제성 건설비 50% 절약, 공기 50% 단축. kW당 4,000달러, 유럽 평균 8,000달러. 60개월 완공, 유럽 평균 120개월. 운영비용 30% 절감. 3. 기술 이전 완전한 현지화. 100% 기술 이전 및 교육. 현지어 매뉴얼 및 운영 시스템. 독립 운영 능력 확보. 이 보고서를 본 독일의 반응은 충격이었어요. 2022년 8월 베를린에서 긴급 에너지 정책 회의가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얀 차관님, 이 보고서가 정말 사실인가요? 독일 에너지부 장관의 목소리에서 당황감이 느껴졌어요. 네. 4개국 전문가 20명이 일주일간 현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과는
정반대 방향인데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장관님, 저도 30년간 원전 반대론자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을 직접 보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독일 측에서 가장 궁금해한 건 안전성이었어요. 피동안전 개통이 정말 후쿠시마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나요? 네. 후쿠시마는 전원 상실로 냉각 펌프가 정지되면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APR-1400은 전기 없이도 자연 순환으로 냉각되거든요.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EPR도 피동안전 개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프랑스 EPR은 아직 상용화되지 못했잖아요. 반면 한국 APR-1400은 UAE에서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뭔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거든요. 그때 독일 전문가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정책적 선택은 각 나라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본다면 한국의 APR-1400 같은 차세대 원전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회의 후 독일 관계자들이 저에게 따로 물어봤어요. 차관님, 혹시 독일도 한국과 기술 협력이 가능할까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도 한국의 원전 기술을 검토해보고 싶어요. 혹시 독일 기술진도 한국에 파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이 한국 원전 기술을 검토하고 싶다고 하다니요. 그 후 몇 개월 동안 유럽 각국에서 한국 원전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어요. 네덜란드가 첫 번째로 움직였어요. 2022년 10월 네덜란드 정부가 한국과 원전 기술 협력을 위한 예비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거든요. 네덜란드까지요?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환경을 중시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 그런 나라에서 원전을 고려한다는 건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벨기에도 뒤따랐어요. 2023년 초 벨기에가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해 한국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벨기에는 원전 폐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가 더 중요해졌거든요. 한국 기술로 안전성을 높여서 원전을 더 오래 사용하기로 했대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영국에서 나왔어요. 2023년 3월 영국이 한국의 APR-1400을 신규 원전 모델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영국은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전을 만든 나라였는데 그런 영국이 한국 원전을 선택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영국 비즈니스 에너지 산업 전략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어요.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을 원합니다. 한국의 APR-1400이 그 조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선택할 것입니다. 저는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2023년 4월,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유럽원자력협회 대표단과 함께였죠. 한국에서 만난 두산 에너빌리티 임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차관님 덕분에 유럽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제 저희도 유럽 진출을 본격화하려고 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나요? 우선 체코와 폴란드를 시작으로 점차 서유럽까지 확대할 예정이에요. 특히 영국 프로젝트는 저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저희는 이미 유럽의 여러 원전 부품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업체들이 저희 APR-1400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한국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유럽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발전하고 있어요. 저는 그제야 한국의 전략을 이해했어요. 단순히 한국 기술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유럽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유럽 공동 원전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접근 방식이 유럽에게는 더 매력적이었어요. 단순히 외국 기술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유럽의 기존 산업 기반도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 방문 후 제가 쓴 보고서의 결론은 이랬어요. 한국의 원전 기술은 유럽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솔루션이다. 안전성, 경제성, 기술 이전 모든 면에서 기존 옵션들을 압도한다. 2023년 6월
제가 절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독일 에너지부에서 비공식 접촉을 해온 거예요. 얀 차관님, 혹시 시간 되시면 베를린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독일 정부에서 논의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네요. 저는 궁금했어요.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이 갑자기 왜 저를 부르는 걸까요? 베를린에 도착해서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건물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회의실에는 독일의 최고위 에너지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로베르트 하베크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말했어요.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고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 전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탈원전을 선언했어요. 독일의 딜레마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2022년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줄어들면서 독일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빠졌거든요. 전기료는 폭등했고 일부 산업체들은 가동을 중단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요? 하베크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차관님의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한국의 원전 기술이 정말 기존 원전과는 다르다고 하시던데 혹시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장관님, 저도 30년간 원전을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APR 1400을 직접 보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다른가요? 우선 안전성부터 말씀드리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피동안전 개통 때문에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어도 자동으로 냉각이 계속되거든요. 독일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쏟아부었어요. 피동안전 개통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이 20년간 연구 개발한 끝에 완성한 기술이에요. UAE 바라카 원전에서 3년째 검증되고 있고 지금까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건설 기간과 비용은 어떤가요? 독일이 짓고 있는 재생에너지 시설보다 훨씬 경제적이에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보장하고요. 회의가 끝난 후 하베크 장관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했어요.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 내부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특히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원전 없이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져요. 하지만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의 차세대 원전은 기존 원전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 어떨까요? 그때 하베크 장관이 제안했어요. 혹시 독일 전문가들도 한국에 파견할 수 있을까요?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요. 물론이죠. 2023년 8월 독일 연방정부 조사단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20명의 에너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규모 조사단이었죠. 독일 조사단이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돌아온 후 독일 내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독일 조사단장이 언론에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APR 1400은 우리가 알고 있던 원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입니다. 만약 이런 기술이 있었다면 우리도 탈원전을 선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독일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독일 정부 조사단, 한국 원전 기술의 충격. 차세대 원전,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차원 달라. 독일 탈원전 정책 재검토 필요성 대두. 독일 국민들의 반응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에는 원전하면 무조건 반대였는데 한국의 차세대 원전은 다르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2023년 10월 독일 의회에서 에너지 정책 재검토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어요. 저도 증인으로 참석했죠. 독일 의원들 앞에서 제가 한 증언은 이랬어요. 저는 체르노빌 사고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30년간 원전을 혐오해왔어요. 하지만 한국의 APR 1400을 보고 나서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기존 원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첫째, 안전성입니다. 전원이 차단되어도 72시간 자동 냉각되는 피동안전 계통을 갖추고 있어요. 둘째, 경제성입니다. 건설비가 절반이고
공기도 절반으로 단축돼요. 셋째, 기술 이전입니다. 독일도 한국과 협력하면 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요. 독일 녹색당 의원이 예상대로 반대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원전은 여전히 위험하지 않나요? 방사성 폐기물 문제도 있고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요. 독일이 탈원전을 하면서 석탄 발전이 늘어났잖아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를 생각하면 차세대 원전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공청회 후 독일 여론이 급속히 변화했어요. 여론조사 결과 독일 국민의 60% 이상이 한국식 차세대 원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2023년 12월 독일 정부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독일은 한국과 차세대 원전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이 전 유럽에 파장을 일으켰어요. 탈원전의 선두주자였던 독일이 한국 원전 기술에 손을 내밀었다는 건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거든요. 프랑스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원전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한국 기술이 자신들을 앞서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프랑스의 EPR은 건설 기간이 너무 길고 비용도 많이 들었어요. 반면 한국의 APR 1400은 이미 상용화에 성공했고 여러 나라에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었죠. 결국 2024년 초 프랑스도 한국과 원전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2024년 3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신규 원전 사업자로 한국을 최종 선정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차관님, 대통령님께서 직접 발표하시겠다고 하네요.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어요. 폴란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 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을 폴란드 최초 원전 사업 파트너로 선정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30년간 원전을 반대해왔던 제가 한국 원전 도입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두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이 결정은 얀 코발스키 에너지부 차관의 철저한 조사와 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차관님은 30년간 원전 반대론자였지만 한국의 차세대 원전 기술을 보고 과감하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기자회견 후 저에게 몰린 질문들은 이런 거였어요. 차관님, 30년간의 신념을 바꾼 결정적 이유는 뭔가요? 한국의 APR 1400은 제가 알고 있던 원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경제성은 어떤가요? 미국이나 프랑스 원전보다 50% 저렴하고 건설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돼요. 폴란드에게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에게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도 똑같은 우려를 했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한국 원전은 정말 다릅니다. 폴란드의 한국 원전 선정 소식은 유럽 전체에 충격파를 일으켰어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체코였어요. 체코도 신규 원전 사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하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진 거죠. 2024년 4월 체코 정부도 한국을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발표했어요.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직접 나서서 말했어요. 우리는 폴란드의 결정을 면밀히 지켜봤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유럽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자 도미노 효과가 시작됐어요. 슬로바키아가 세 번째로 뒤따랐어요. 2024년 5월 슬로바키아도 한국과 원전 기술 협력을 위한 예비 협정을 체결한다고 발표했거든요. 루마니아도 가세했어요. 6월에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기술 협력을 논의했어요. 불가리아까지 합류하면서 동유럽 5개국이 모두 한국 원전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었어요. 각국 에너지부 장관들이 제게 자문을 구했고 저는 한국 원전의 장점을 설명해 주었죠. 얀, 정말 확신하나요? 한국 원전이 최선의 선택인가요? 체코 에너지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을 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확신합니다. 제가 30년간 원전을 반대해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국 원전은 다릅니다.
이것은 혁신입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서유럽의 반응이었어요. 2024년 7월 네덜란드가 한국과 원전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어요. 네덜란드는 환경을 무척 중시하는 나라인데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벨기에도 뒤따랐어요. 8월에 벨기에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위해 한국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이탈리아도 움직였어요. 9월에 이탈리아 정부가 한국과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술 협력을 논의한다고 발표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영국이었어요. 2024년 10월 영국 정부가 한국의 APR 1400을 신규 원전 모델로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한 거예요.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직접 발표했어요.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을 원합니다. 한국의 APR 1400이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영국까지 한국을 선택하자 이제 유럽에서 한국 원전을 반대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졌어요. 심지어 독일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11월에 독일 정부가 차세대 원전 기술 연구를 위해 한국과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거든요. 물론 독일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원전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원전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했거든요. 2024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럽 원자력 정상회의에서 저는 기조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체르노빌 사고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30년간 원전의 위험성을 경고해왔어요. 하지만 한국의 차세대 원전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발전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몰되어서는 안 돼요. 연설 후 프랑스 에너지부 장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얀, 당신이 유럽의 에너지 정책을 바꿨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네요. 저는 그때 비로소 제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실감했어요. 2025년 1월 현재 유럽 15개국이 한국과 원전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상 중이에요. 이 중 7개국은 실제로 한국 원전 건설을 확정했고요. 폴란드에서는 2025년 하반기에 첫 번째 원전 건설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제가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인데 정말 감격스러워요. 30년간 원전을 반대했던 제가 한국 원전의 유럽 진출을 이끌었다니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오늘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폴란드 최초 원전인 코파니아 원전 1호기 착공식이 열렸거든요. 제가 부총리로 승진해서 직접 기념사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폴란드 에너지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착공식 현장에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이 함께 참석했어요.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 임직원들도 와 있었고요. 삽을 뜨는 순간 저는 감격했어요. 체르노빌의 악몽에서 시작된 제30년 여정이 한국의 희망으로 끝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과 폴란드는 이제 에너지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폴란드의 에너지 독립과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두다 대통령도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얀 코발스키 부총리의 용기 있는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30년간의 신념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 압니다. 착공식 후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1986년 체르노빌 사고 당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30년간 원전을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APR 1400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 원전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안전성입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리고 완전한 기술 이전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원전을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그날 저녁 축하 만찬에서 한국 대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부총리님, 사실 한국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유럽은 워낙 까다로운 시장이라서 말이에요.
하지만 부총리님 같은 분이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제가 뭘 했나요? 그냥 진실을 봤을 뿐이에요. 진실을 보는 용기가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축하 만찬에서 만난 한국 기술진들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희가 1970년대에 미국에서 원전 기술을 배워올 때는 정말 초라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원전을 할 수 있겠냐는 시선들이 많았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50년 만에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이 됐어요.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거들었어요. 특히 폴란드는 의미가 남달라요. 체르노빌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나라에서 한국 원전을 선택해줬다는 건 최고의 신뢰 표시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번 일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말이에요. 만찬이 끝난 후 저는 혼자 호텔방에서 지난 4년을 돌아봤어요. 2022년 UAE 바라카 원전을 보러 갔을 때는 정말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 원전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보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의 APR-1400은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그 후 제가 쓴 보고서들이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쳤어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동유럽 5개국이 모두 한국을 선택했죠.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영국까지. 서유럽도 한국과 손을 잡았어요. 심지어 탈원전을 선언했던 독일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제가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2025년 현재 유럽 17개국이 한국과 원전 기술 협력을 하고 있어요. 이 중 10개국은 실제로 한국 원전을 건설하기로 확정했고요. 한국은 이제 세계 원전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 프랑스,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위 원전 수출국이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안전성이에요. 한국이 수출한 원전들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어요. UAE 바라카 원전은 5년째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의 건설 현장도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착공식을 보면서 정말 감격했어요. 30년간 제가 두려워했던 원전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거든요. 코파니아 원전이 완공되면 폴란드는 에너지 독립을 달성할 수 있어요.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탄소 중립도 실현할 수 있어요.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원전 덕분에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제 저는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했어요. 제가 40년 전에 다녔던 바로 그 대학이었죠. 여러분, 저는 이 강의실에서 체르노빌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는 한국의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원전이 정말 안전한가요? 100% 안전한 기술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APR-1400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가장 안전한 에너지 기술이에요. 저 같은 원전 공포증 환자도 확신할 정도로 말이에요. 미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함께 가야 해요. 재생에너지는 깨끗하지만 불안정하고 원전은 안정적이면서도 무탄소 에너지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차세대 원전이 그 해답이에요. 강연 후 한 학생이 와서 말했어요. 교수님 덕분에 제 꿈이 생겼어요. 저도 에너지 전문가가 되어서 폴란드의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바꾼 건 에너지 정책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꿈이기도 했거든요. 오늘 밤 저는 체르노빌 사고 39년 만에 처음으로 원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 만든 차세대 원전이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줬거든요. 30년간의 공포가 희망으로 바뀐 기적 같은 이야기.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체르노빌의 공포에서 한국의 희망으로 39년 만의 대역전. 1986년 방사능 공포에 떨던 대학생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 원전 착공식을 주관하는 폴란드 부총리가 되기까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이 유럽 17개국의 에너지 정책을 바꿔놓았습니다. 유럽 17개국 한국 원전 선택.
세계 1위 원전 수출국 등극. 44년간 무사고 운영 기록. 독일 탈원전 정책까지 흔든 한국 기술력. 한국이 유럽을 구했다. 폴란드 부총리의 이 고백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IMF 때는 금을 모아 나라를 구했고 이제는 첨단 원전으로 세계를 구하는 대한민국. 6.25 폐허에서 원전 선진국이 되기까지 이것이 우리나라의 진짜 저력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도록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감동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